중국이 펜타닐 문제뿐만 아니라 억지로 들어와서 문화나 환경을 훼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식당 지역에서 대중적인 규범, 특히나 흡연 같은 문제들, 그리고 자기 자리를 갖다 뺏는다든지, 되게 사소한 문제지만 분위기나 인간의 여론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다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사업 부분을 갖다가 중국인들이 차지하면서 자꾸 미국인들의 입지를 갖다가 낮추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나 그런 부분이 부과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차단 정책은 일부에서 반발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다른 계층에서는 이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관세 협정과 관련돼서는 사실 톤을 낮추긴 했지만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정상무역 관계 철회를 기반으로 해서 100% 이상의 관세는 가져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사항, 그러면은 중국에 대해서 100% 이상 관세를 매길 정도로 차단적인 정책을 하는 게 미국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중저소득층, 여기는 히스패닉, 트럼프를 뽑았던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저가형 소비재이거나 아니면 저가형 반도체 아니면 저가형 디스플레이, 노트북, 콘솔 기계 이런 쪽에 많이 소비가 되고, 생활용품, 예를 들면 화장품, 화장실 용품이라든지 우리 식탁에서 이제 음식료와 관련되는 이제 우리 주방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사용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보수득층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은 그 전에 내부적인 여론이 어땠나요? 중국이 펜타닐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억지로 들어와서 문화나 환경을 훼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식당 지역에서 대중적인 규범, 특히나 흡연 같은 문제들을 굉장히, 그리고 자기 자리를 갖다 뺏는다든지 이런 되게 사소한 문제지만 그 분위기나 민간의 여론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다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사업 부분을 갖다가 중국인들이 차지하면서 자꾸 미국인들의 입지를 갖다가 낮추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나 그런 부분이 부과되니까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중심의 그 블루칼라 계층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차단 정책은 일부에서 중저소득층은 반발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오히려 다른 계층에서는 옹호를 하거나 이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차단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적으로 봤을 땐 초기에는 이게 너무 과격하다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갈수록 더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졌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지정학 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지정학을 보시면은 바이든 정권 때 사우디가 어느 편에 서게 됐죠? 중국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돼서, 특히 에너지에 관련돼서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사우디에게 약속했던 공격용 무기 판매를 갖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사우디도 이 그림 도표에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부각됐던 전쟁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포함해서 가자 지구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부터 시작해서 후티 반군, 뭐 여러 가지 그 동맹 세력들, 그 다음에 미얀마, 수단, 그리고 그 외 서부 아프리카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동 전체에 아우르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서 분쟁과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동의 아무리 종주국이었던 사우디 하더라도, 사우디도 위협이나 우리도 지켜야 되겠다는 입장을 굉장히 보호태세를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상태였는데, 일방적으로 일부 이제 예멘 전쟁에 대해서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이유 때문에 바이든 정권에서 무기 판매를 금지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트럼프가 다시 보고를 시키고 있죠. 천억 달러 넘는 정도로 로키드 마틴의
130 수송기 포함해가지고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계속 자기 편으로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이끌어오고 있고, 이 지정학은 그러면 어떻게 편승이 되느냐. 러시아까지 최근에는 회의 정책으로, 물론 표면적으로는 계속 제재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당근을 주어지고 있잖아요. 영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입장으로 그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바이든 정권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 편에 썼던 사우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사우디를, 그리고 대놓고 중국 편을 섰던 러시아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결국은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 블록에서 편을 섰던 국가들을 미국의 컨트롤 영역에 둠으로써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다시 복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국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감은 상당히 많았지만 중국 차단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호응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동안 바이든 정권에 잃었던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컨트롤 능력의 그런 능력의 범위들은, 지정학적인 능력의 범위들은 다시 미국에 복원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연방정부의 BRCP를 완화를 통해서 상업은행 대출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의 GDP 기여도는 예전에 의회 예산처에서도 분석한 결과 최소 0.7에서 GDP 0.7에서 0.7을 높이는, 0.6에서 0.7을 높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세금 감면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큰 전환점에 있는데, 우리는 관세 정책에서 표현된 일부 부정론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 트럼프의 지지는 공고하게 여전히 변함이 없고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뿐이고, 앞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내수부양적인 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미국은 관세 부담, 불안감, 그다음 미국 내수에서의 경기도 침체를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게 다 억누르고 있었죠. 근데 그 억눌렀던 심리가 조만간에 머지않아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내수 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2분기 중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2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얼추 시점이 맞아 떨어지죠. 5월 중순, 빠르면 중순 아니면 하순 정도에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너무 해석하게 되면, 첫 번째, 정책적으로 봤을 때 산업 분야에서 특히 미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자동차, 그 다음에 의약품, 반도체, 이 분야에서 우리가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 이 열리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 국가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민간 기업들이 잘 못하고 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 여론이나 언론 분석가들은 편향된 분석을 하지만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업종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산업들이 한국 내에서 수출 드라이브가 크게 걸릴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전체적인 국가적 리더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물론 초기에 뺏기는 건 맞지만 미국 시장은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금 감면과 관련된 이슈를, 이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크지 않겠냐?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내부에서 딜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로 연간 거의 3조 달러 정도를 갖다가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이제 축소시키게 되면, 세율을 축소시키게 되면 당연히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전에 의회에 설득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세입을 감면하는 대신에 내가 쓰는 돈을 덜 쓸게, 더 아껴 쓸게. 바이든 때보다 1조 달러 이상을 아껴 써서 4년 동안 4조 달러 이상을 덜 쓸게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 물론 쉽게 지켜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가 계속 세금 감면에 대한 이슈는 내수 부양에 너무나 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설득 중에 있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금 감면의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또 들어가냐면요, 세율 인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세, 대체 최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개인이나 기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되는 거래를 할 때 일정 부분 소득이 넘어가면요. 최소 금액의 상단에 세금만 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이 있는데 AMT라고 하는 대체 최저세 그 면제를 받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신고한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20만 불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3만 7천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그 이상은 그냥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장기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공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일정 소득에서 소득을 갖다가 최초에 신고를 할 때 이만큼은 소득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다. 이런 공제 제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최저세가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최저세가 있고 공제 제도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국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세율이 이런 큰 틀에서 세 가지 폭으로서 인하가 되면 실효세율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 느끼는 중산층 분들의 대다수의 분들이 너무나 이 세금이 낮아졌구나라고 느끼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반발이 강할까요? 물론 재정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은 트럼프가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방식이지만 돈을 쓰지 않겠다. 그 대신에 그 쓰지 않는 만큼 사업은행들의 대출로 더 부각을 시키겠다. 그만큼 돈을 더 돌게 하겠다. 대출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세 수입,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죠? 미란 보고서에 나오죠.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이 영구채를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또 여전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 분석을 하고 이 0%짜리 영구채를 우리 보고 사라고? 이거는 영국 제국주의 시대에나 있었던 법안이야. 맞습니다. 영국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어요. 스털링 블록 때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내수가 커지는 미국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기회의 역량을 또 한번 우리가 다소나마 일본보다 늦춰지게 되면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현실에 적응해서 우리가 미국 블록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기회는 잡아야 되는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관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요? 트럼프의 계산법은 당연합니다. 그게 서메이션이 매칭이 정확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일부 관세로 메꾸고 그 다음에 영구채를 강매해서 즉 채권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걸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세수가 이것 때문에 2조 달러 이상 부족해진다고 하면은 2조 달러를 다 메꾸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관세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정부는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 외국에게 매기는 세입이다. 수출국에 매기는 세입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상품에 매겨지는 세금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하나를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이 관세가 매겨지면 140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40원을 이거는 정부의 수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관점은 사실상 로지컬하게 분석하면 트럼프의 분석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부족분은 영구채를 판매하면 된다. 근데 영구채도 당연히 이게 0%로 영구채라는 건 뭐냐면 채권이 그전에는 3%, 4%라는 이자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자율 없이 그냥 무조건 돈을 맡기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맡기게 되면 그게 돈을 영영 못 찾는 돈이죠. 근데 그거를 왜 맡기라고 하느냐? 그거 맡기는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가 재정으로 잘 쓸 수 있고 경기가 살아나잖아. 그러면 이 미국 시장에 와서 상품, 너희들이 잘 파는 수출 상품을 잘 판매를 해. 그거에 이득을 줄게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에 영구채에 대한 판매도 부담이 분명히 되겠지만 그것을 딛고서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 잠식하거나 기회를 포석하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해당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일기 때도 우리가 이렇게 관세와 관련되는 협정과 그 딜에 있어서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협정이 늦춰지면서
우리가 기회를 좀 빨리 못 잡았지만 17년도에 빠르게 이제 관세 협정을 마치고서 투자금까지 약조를 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17, 18년도 들으면서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엔 빵 중심으로 했던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이 이제 발표되는 내수부양 세금 감면 정책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5월 중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는 시장에서도 이 얘기가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정성은 관세로 인한 악영향이 최고조로 나쁘게 미쳤던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전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 이렇게 과격한 조정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단순해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아서 M7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주가들, 소프트웨어, AI 주가들이 엄청 급등을 했었지만 실제로 관세 정책만 세게 나왔을 뿐 내수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은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선물을 줄 걸로 했지만 선물을 안 주고 다른 정책만 시행하니 당연히 그것으로 인한 네거티브 이펙트들이 더 크게 밸류에이션을 싼데도 불구하고 더 깎아먹을 정도로 나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정책들이 이제 나올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시장이 오히려 당장의 급진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안정을 찾으면서 다음의 상승 도약을 즉 기업세율 인하까지 포함이 된다는 전제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후 이익이 높아지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반도체 AI의 사이클들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분명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책 드라이브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빨리 이번에는 일기와 다른 건 빠르게 지금 모든 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는 빠르게 때릴 사람들, 때릴 국가들 빨리 때려버리고 4년 동안 협상하겠다는 거고요. 중국은 과격하게 차단 정책 딱 내버려 두고 그리고 4년 동안 어떻게 나오는지 중간중간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그거는 상무부나 다른 기타 조약 기구를 두고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관세 모니터링은 국무부, 상무부 여러 기관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 보고를 받겠다는 거고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내수부양 정책.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의 세상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미국이 나서서 전 세계 교역의 악화를 초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칠레도 그렇고 페루도 마찬가지고 금속물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미 국유화해서 금수 조치를 한 사례가 이미 20년, 21년, 22년도에 그때 일어났습니다. 즉 트럼프도 사실은 교역에 전 세계 교역의 원활한 교역에 방해를 미치는 주범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미 전 세계는 교역을 스스로 위축하거나 금수하거나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정책들로 이미 전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 GDP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전 세계 교역의 비율을 보시면 이미 고점 59%를 찍고서 계속 빠지는 추세.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추세에 있고 반대로 보면요. 추세상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추세 패턴을 보면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글로벌 이제 브로드머니 우리로 치면 LF와 같은 유동성 지표인데요. 유동성의 지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전 세계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자산 규모는 지금 486조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 명목 규모로 보면 어떨까요? 100조 달러를 남짓해요.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운 수준이 금융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또 상업은행의 대출 풀기, 그다음에 세금 감면으로 인한 내수 부양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해치워하고 굉장히 좀 투자를 꺼려했던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한 번의 기대 심리와 함께 붐업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결국에 전 세계에 있어 일어나는 저는 이제 중요한 카테고리가 금융화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실무 시장보다는 어찌 보면 허상 같지만 돈으로 찍어서 금융을 부강해서 그래서 내수를 부양시키는 정책들로 전 세계가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에서는 미국 시장이 또 한 번의 기대감과
안도감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이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 지표만 보시더라도 이미 전 세계 GDP 대비한 교육은 이미 이제 15년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을 했고, 잠시 피크를 한번 보이긴 했지만 이 피크를 찍고 또다시 이제 감액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교육은 이제는 실물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기보다는 이미 지는 해가 돼버렸고, 뜨는 해는 뭐냐면 금융으로서 전 세계가 각국들의 금융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것으로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살리고 돈을 풀어서 그것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자산의 가치를 더 높여서 가게가 돈을 더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단 이게 트럼프가 촉발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촉발했지만 전 세계가 이미 그런 트렌드로 편향적으로 지금 다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다, 시대이다. 금융이 먹여 살리는 시대와 실물 경제 시대 사이에 충격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금융화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뭐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으로 조달이 되는 그런 산업의 실물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금융이 더 확산되면서 금융은 당연히 가치의 상승, 자산 가치의 상승, 기업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기 힘들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금융화된 세상에서는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제가 카테고리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 세계 흐름은 집중화, 중앙화,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잘 되는 산업, 부강해지는 산업, 반도체가 있고 의약품이 있고 그다음에 AI가 있잖아요. 이런 산업들은 중간중간에 사이클에 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로 자금은 계속 쏠릴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자금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회사채도 마찬가지인 거고 집중이 되지만 전통 산업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이런 산업들은 물론 기본적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 속에서 그 산업이 완전히 쉽게 죽지는 않지만 그 외에 화학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섬유, 의류와 관련되는 부분들 아니면은 우리가 3D와 관련된 산업들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예를 들면 3D 같은 경우도 우리 3D 프린팅 산업이 굉장히 처음에 부각이 됐지만 이제는 AI가 나오고 자동화되고 그것이 AI와 자동화가 결합이 되는 산업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필요가 없게 돼요. 즉 사형 산업, 후퇴된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런 산업에는 돈이 당연히 덜 몰릴 수밖에 없죠. 그전보다 더 덜 몰릴 수밖에 없죠. 왜 금융화된 시대에서는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만 돈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통 산업들은 더 힘들어지고 신산업들은 더 가치가 올라가면서 더 돈이 집중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